시간 돼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셨던 분도 계시고 처음 보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 녹내장이라는 병이 우리가 익숙한 병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봐도 참 이상한 병인데, 그래서 녹내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외래 중에는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평소에 말씀드릴 기회가 잘 없어서 따로 이렇게 기회를 만들게 됐고요. 요거는 우리 한국녹내장학회랑 여러 병원이랑 같이 해서 하는 발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한과 병원에서는 제가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저는 김한과 병원에서는 전공의 교육 담당하고 있고, 녹내장학회에서는 홍보 담당하고 있는 황영훈입니다. 되게 진료실에서 맨날 보는 장면이죠. 검사 이것저것 해보고 나서 아무래도 녹내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까 한번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라면은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뭔 소리지? 녹내장이 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한 병이 아니니까 처음 들으면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병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고, 다음 두 번째 드는 생각은 이럴 것 같아요. 대개는 보면은 뭔가 눈이 뻑뻑하거나 침침하거나 다른 증상이 있어서 안과를 갔더니 녹내장이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뻑뻑해서 안과를 갔는데 녹내장이라고 하니까 또 뭐가 안 맞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그래서 녹내장 때문에 뻑뻑하고 침침했던 건가요? 물어보면은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나의 증상이랑 병의 상태랑 서로 맞지 않는 게 또 어려운 면이고, 세 번째는 그래서 녹내장이 있다 치고 약을 열심히 쓰면 좋다고 해서 약을 열심히 쓰는데 그렇다고 뭐 좋아지는 게 없죠. 약을 썼더니 괜히 눈 빨갛고 막 답답하기만 하고 치료한다고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치료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녹내장은 참 어려운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녹내장이 어떤 병인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녹내장을 어떻게 진단하는지, 그다음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녹내장의 정의 먼저 살펴보면은 핵심 단어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눈 속에 있는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시야, 그러니까 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병,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보는 범위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러면 시신경이 왜 약해질까 하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쭉 연구를 해봤더니 안압이 높은 게 제일 중요한 원인이 되더라 하는 걸 밝혀냈죠. 그래서 안압이 높은 것 때문에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게 녹내장의 정의가 되겠는데, 근데 안압이 높다고 또 다 녹내장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특히 또 약한 시신경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고 시신경이 약한 상태에서 시신경이 점점 더 약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게 녹내장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시신경이 약해진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다시 보면은 눈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앞쪽에 제일 앞에 있는 검은 동자 각막이고, 여기 제일 뒤에 시신경이 여기 있는데요. 녹내장이 생기는 거는 요 눈 제일 뒤에 있는 이 시신경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밖에서는 표가 안 나고요. 여기 있는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게 녹내장의 특징이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그러면 녹내장이랑 백내장이랑 어떻게 다르냐 많이 여쭤보시는데, 생기는 부위가 완전히 다르죠. 녹내장은 여기 시신경이 약해지는 거고요. 백내장은 요 앞에 있는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는 겁니다. 요거는 연세 드시면 누구나 다 생기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는 게, 요거는 생기면은 수정체가 이렇게 하얗게 변하는데요. 요거는 수술해서 싹 제거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은 녹내장이랑은 부위도 완전 다르고 치료도 완전 다른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이 어떻게 약해지나 다시 사진으로 모양을 한번 보면은, 시신경들이 한 군데로 잘 모이는 부분을 시신경 유두라고 그래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시신경 유두라고 하는데, 이 동그란 시신경 유두가 정상은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가운데 하얀 부분 말고 이 주변에 반지 부분이, 이 테두리 부분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가 약해지면 점점 얇아집니다. 그래서 정상은 이 정도로 주변이 예쁘게 잘 있는데, 초기 녹내장은 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얇아져 있고요. 말기 녹내장은 주변에 테두리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신경이 점점 약해지는 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시야가 좁아진다고 했는데, 시야가 어떻게 좁아지는지 실제로 보게 되면은 정상은 나무랑 여기 갈매기랑 다 잘 보여야 되는데, 초기 녹내장은 여기 있는 갈매기가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주변부가 생기기 때문에 대개는 이 상태에서는 잘 모르죠. 그러다 더 심해지면은 주변부가 이렇게 막 검게 변하게 되고 많이 침침해지는데,
이때 발견하면 늦죠. 그래서 시야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 요걸 우리가 환자 얘기만 듣고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간접 체험하는 의미에서 시야 검사라는 걸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일 때는 이렇게 나오는데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은 까만 부분이 조금 여기 생기게 되죠. 더 진행되면은 까만 부분이 훨씬 많아지고 하얗게 보이는 부분은 얼마 남지 않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게 되면 어떤 증상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증상이 있겠습니다.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갑자기 특히 올라가게 되면은 눈이 갑자기 흐리게 보이게 되고요. 눈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빨갛게 되고 많이 아픕니다.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다음에 시신경이 약해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 결손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말기가 되면 시력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대개 시야 결손이 생기기 전에 제일 처음 생기는 증상은 대비감도 저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생기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리고 양안이 똑같은 자리에 생기면은 느낌이 올 텐데 서로 다른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보통 양쪽 눈으로 보니까 보완이 돼서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더 많게 되겠습니다. 대비감도라는 거는 뭔가 붙어있는 물체들을 서로 구분하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계단 내려갈 때죠. 보면은 정상은 이렇게 계단이 한 칸 한 칸 다 잘 보이는데 대비감도가 떨어지면은 이 계단 헷갈려가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또 김, 단무지 같은 거 집을 때 이렇게 김이 여러 개가 붙어 있는 것처럼, 뭉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은 김 집을 때, 단무지 집을 때 좀 불편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시야 결손이 생기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갈매기가 일부분이 잘 안 보이게 되겠습니다. 대개는 잘 못 느끼는데 예민한 분들은 본인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실제 환자분이 그림 그려오신 건데, 보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고 여기도 흐리게 보인다고 하셔서 시야 검사를 했더니 거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야 결손이 나타나는 게 녹내장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압이 높으면은 안압 때문에 흐리게 보이고 눈이 빨개지고 아픈 건 맞는데 반대의 경우도 맞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흐리게 보인다고 해서 안압이 높으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죠. 마찬가지로 시신경이 약해지면은 시야랑 시력이 조금 나빠진다고 했는데 반대로 침침하게 보이고 시야 일부분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또 시신경이 약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실제로는 다른 원인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증상으로 녹내장이다 아니다고 말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자세한 검사들을 하게 되겠습니다. 외래에서 되게 많이 하는 질문이죠. 눈이 뻐근하게 아픈데 꼭 눈에 압력이 높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막 눈뿌리가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고 왠지 안압이 높아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안과 오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으신데요. 대부분은 안압이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눈이 아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실제 빈도순으로 보면은 제일 많은 거는 그냥 피로하고 건조해서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 여기 사진에서 보면은 눈 표면이 이렇게 막 까져 있죠. 점점점 까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눈 표면에 상처가 있어도 아플 수 있고 염증이 있어도 아플 수 있고 실제로 안압이 높아서 아픈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압이 높으면은 녹내장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기나 잘 보면은 이게 이제 시신경 아까 봤던 그 사진인데 요 단면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잘랐을 때 단면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같은 눈인데요. 요거는 녹내장이 생기기 전, 요거는 완전 말기 녹내장이 됐을 때인데 모양을 비교해 보면은 정상일 때는 아까 요 주변 반지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얀 부분 빼고 요 주변이 이렇게 잘 살아 있는데 압력이 높게 되면은 여기를 꾹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밑으로 압력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요만큼 정도 깊이 있던 시신경이 밑으로 푹 꺼지게 됩니다. 위에서 눌리니까 꺼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시신경 유두 함몰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신경이 압력을 받아서 밑으로 이렇게 꺼지게 되면서 여길 지나는 시신경들이 눌려서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사진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 건강하게 있던 시신경 조직들이 이만큼 많이 얇아져 있죠.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생기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안압이 높은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안압이 높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숫자로 얼마 이상이면 높은 안압이라고 딱 확실하게 잘라서 말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또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높은 안압은 정의가 또 다릅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정상은 10에서 20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단위는 이제 혈압이랑 같은 단위죠. 그래서 보통 정상은 10에서 20mm/Hg 정도라고 했을 때 눈이 튼튼한 사람은 안압이 좀 25 정도로 높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눈이 좀 약한 사람은 15, 정상의 범위라도 시신경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가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그 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마다 주량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술이 센 사람은 한 병 먹어도 끄떡없고 약한 사람은 한 잔만 먹어도 취하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안압도 사람마다 정상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위가 괜찮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시죠. 안압이 정상이 얼마예요? 그래서 10에서 20 정도입니다. 그럼 전 얼마예요? 17인데요. 근데 안압이 정상인데 왜 녹내장이 생겨요? 보통 그렇게 많이 질문하시죠.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 범위라는 거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에서 20이라는 거는 녹내장이 없는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시신경이 약하다면 녹내장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녹내장 유형을 쭉 분석해보면은 제일 흔한 녹내장은 안압이 10에서 20 사이 정상인데 생기는 녹내장입니다. 그래서 정상안압 녹내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안압이 정상이라도 녹내장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게 핵심이 되겠고, 그러면은 안압이 정상인데 의사가 안압을 낮추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해가 잘 안 되죠. 안압이 정상인데 왜 낮추나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녹내장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정상 범위라도 시신경이 약하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안압을 더 열심히 낮춰야 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죠. 안압이 정상이니까 안압은 안 낮춰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 안압이 정상인데도 녹내장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안압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니까 더 많이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술이랑 똑같아요. 술 주량이 약한 사람은 그만큼 다른 사람보다 작게 마셔야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안압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나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0년 쓴 시신경이랑 80년 쓴 시신경이랑 서로 다르겠죠. 아무래도 오래 쓴 시신경이 좀 더 약할 테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녹내장이 더 생기기 쉬울 거고, 그 다음에 나이가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도 녹내장이 생기는데 대개 보면은 고도근시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근시가 있는 분들은 녹내장이 잘 생기는데 왜 잘 생기나 생각을 해보면은 근시가 있는 사람들은 눈이 앞뒤로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근시 없는 사람 눈, 초음파로 이렇게 단면을 찍어본 거고, 요거는 근시 심한 사람의 눈 모양인데 보면은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앞뒤 길인데 근시가 심한 사람은 앞뒤로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풍선을 보는 거랑 비슷한 이치라서 풍선을 크게 불면 불수록 점점 더 풍선이 얇아지겠죠. 그래서 눈 표면이랑 시신경도 점점 얇아지면서 시신경 모양이 이렇게 변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시신경이 어느 선을 넘어서게 되면 녹내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도근시가 중요한 발생 원인이고, 녹내장 가족력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모님 중에 누군가 녹내장이 있으시면은 자녀분도 있을 위험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내가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녹내장 가족력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은 녹내장이 더 생길 위험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사실 요즘에 젊은 녹내장 환자들이 꽤 많으신데요. 전 이제 20살인데 벌써 녹내장이라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한테 생기는 병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보통은 40대 이상,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생기는 게 맞긴 하지만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20대부터도 충분히 생길 수 있고요. 특히 고도근시, 가족력 있는 경우에는 젊은 분들도 녹내장이 있나 없나 꼭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20대 환자분들은 대부분 라식이나 라식 수술 받으러 갔다가 안과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죠. 녹내장 있습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죠. 도대체 왜 나한테 생겼지?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생겼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특별히 이유 없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답답하시니까 뭔가 이유를 꼭 찾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그냥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 없이 생기는 경우가 사실 많고 그냥 시신경 약하게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난 녹내장이 아닐 거야 부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옛날에 뭘 잘못해서 생겼나 자책할 필요도 없고, 그냥 빨리 받아들이고 치료 열심히 하시는 게 제일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치료의 핵심은 안압을 낮추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압이라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 보면은 눈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겠죠? 여기 앞쪽이고 여기 뒤쪽인데, 요 눈 속에 모양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여기서 물이 만들어지면은 눈 속을 돌아가면서 요 눈 주변에 있는 조직들의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주게 됩니다. 우리 다른 조직들은 핏줄이 있잖아요. 혈관이 있어서 그쪽으로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눈은 투명해야 되니까 여기는 피같이 색깔이 있는 것들이 지나가면은 가려서 안 보이게 되니까 투명한 액체가 지나가면서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요 섬유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하수구 같은 부분인데, 섬유주로 물이 잘 빠져나가야지만 안압이 일정하게 조절이 잘 되게 되는데, 여기 섬유주에 문제가 생겨서 물이 나가질 못하면 계속 만들어지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안에 물이 꽉 차면서 압력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안압이 올라가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흔하게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은 왜 물이 제대로 못 빠져나가는가에 따라서 녹내장에도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생기는 녹내장이 있을 거고, 그걸 이제 원발 녹내장, 1차 녹내장이라고 부르죠. 뭔가 다른 이유 없이 그냥 생긴 거. 두 번째는 뭔가 눈에 다른 병이 있거나 눈을 다쳐서 그것 때문에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걸 다른 원인 때문에 생겼다고 해서 2차 녹내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보통 2차 녹내장이 생기는 제일 흔한 이유는 눈 안에 염증이 생겨서, 아니면은 당뇨망막병증이나 망막혈관 폐쇄 같은 망막병이 있으면서 거기에 따른 2차 변화로 물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제일 많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상에 따라서 갑자기 생기는 녹내장이 있을 거고, 자기도 모르는 새에 서서히 생기는 녹내장이 있을 겁니다. 이 개방각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거는 물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지나서 이 섬유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근데 물이 이 섬유주까지는 가는데 여기 구멍이 뭔가 기능이 시원찮아서 안압이 올라가는 거는 개방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폐쇄각이라는 거는 물이 여기까지 제대로 못 가는 걸 뜻합니다. 여기 전방각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이렇게 열려 있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닫혀 있다고 해서 폐쇄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개방각, 폐쇄각, 급성, 만성, 1차, 2차 이런 말들을 조합하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녹내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방수 유출이 물이 왜 잘 못 빠져나가느냐에 따라서 원발이냐, 2차냐, 개방각이나 폐쇄각이냐, 급성이냐, 만성이냐 이걸 이제 나눌 수 있을 텐데, 대개는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안압 녹내장도 여기 포함되고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이 녹내장이 있습니다 하고 특별한 종류를 설명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원발 개방각 녹내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특별한 형태 중에 하나가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죠. 우리가 이제 흔히 알려져 있는 녹내장 중에 한 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급성으로 갑자기 폐쇄각, 물이 지나가는 길이 막히면서 생기는 녹내장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갑자기 물이 지나가는 길이 꽉 막히기 때문에 압력이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정상이 10에서 20 정도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50, 60, 막 70까지 올라가요. 정상보다 몇 배 이상 엄청 많이 올라가니까 갑자기 눈이 엄청 아프죠. 보면은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고 압력이 올라가면서 요 검은 동자가 많이 붓게 됩니다. 그러면은 뿌옇게 보이게 되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심하면 막 토하고요. 대개 이런 게 생기는 거는 눈이 좀 작은 분들이 잘 생겨요. 상대적으로 눈 속에 공간이 좁으면은 길이 잘 막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아까 근시는 눈이 앞뒤로 길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원시인 경우, 그런 경우에 잘 생기고, 이건 너무 증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밤에 주무시다가 응급실에 올 정도로 많이 아파하시고요. 대개는 보면은 고개를 오래 숙이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앞쪽으로 더 쏠리니까 아래쪽으로 쏠려서 더 길이 잘 막힙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뭔가 고개를 숙이고 오래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잘 생기죠. 특히 뭐 카톡 많이 본다든지 핸드폰 게임 한다든지 뭐 김장을 한다든지 그런 일 하고 나서 생기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빨리 안압을 낮춰주지 않으면은 시신경들이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급성 폐쇄각이 생길 때는 약을 먼저 써보는데 약에는 반응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요. 보면 이렇게 물 지나가는 길 여기가 꽉 막혀가지고 물이 못 지나가면서 여기 전방각이 막혀서 폐쇄각이 되는 경우가 되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다 구멍을 뚫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다 레이저로 구멍을 뽕 뚫어주면은 물이 올로는 못 나가더라도 여기로 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이 홍채라는 부분에다가 위에다 조그맣게 구멍을 냈습니다. 구멍을 내면은 일로 물이 쭉 빠져나가면서 안압이 쑥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제로 초음파 검사를 보면은 요때 레이저 하기 전에는 여기가 꽉 막혀 있죠. 물이 올로 못 나가니까 이쪽을 밀어서 여기가 꽉 막혀 있는데 레이저에서 여기다 구멍을 내고 나니까 여기가 넓어졌죠. 공간이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백내장 수술을 하는 건데, 백내장이 생기게 되면은 수정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백내장 생긴 수정체가 눈을 뒤에서 앞쪽으로 미니까 홍채가 주변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막히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백내장 수술을 해주면은, 백내장 수술 보통 하면은 이제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집어넣게 되는데, 인공 수정체는 훨씬 가느다랗습니다. 여기 보면 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는 힘이 줄어들어서 여기가 다시 넓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다는데 왜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나요? 궁금해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수정체 때문에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가 밀어가지고 주변부 전방을 막아서 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을 해서 전방을 넓혀주는 게 안압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녹내장의 치료에 백내장 수술도 도움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일 무서운 녹내장이죠. 신생혈관 녹내장. 우리가 이제 당뇨합병증이 생기거나 망막혈관 폐쇄가 있으면은 나쁜 혈관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빨간 혈관들이 막 자라나 있죠. 보기도 되게 무섭게 생겼죠. 이런 혈관들이 막 자라나면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전방각이라는 부분인데 혈관들이 자라나면서 여기 피도 나고 염증이 생겨가지고 물이 지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으로 조절 잘 안 되고 안압 조절하는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수술하고도 조절이 잘 안 돼서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안 생기게 하려면은 처음에 당뇨 망막병증이 있거나 망막혈관 폐사가 있을 때 이렇게 혈관이 생기기 전에 관리를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포도망염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눈 안에 염증이 생기는 병인데 보면은 그림 보면은 여기 검은 동자 안에 하얀 것들이 많이 붙어 있죠. 여기서 염증 물질들이 안에 붙어 있는 거고 좀 심한 경우는 염증이 안에 꽉 차면은 고름이 눈 속에 이렇게 막 들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염증 물질들이 눈 속에서 물 지나가는 길을 꽉 막아버리게 되고 그러면 또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많아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도 많고요. 역시나 염증을 조절 잘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눈 어디 부딪히는 경우에도 녹내장으로 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배드민턴 공, 뭐 골프하다 맞는 경우, 그 다음에 작업하다 어디 줄 같은 데 맞는 경우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눈이 충격을 갑자기 확 받게 되면은 눈 속에 이렇게 피가 차게 되고요. 아까 보셨던 그 물 지나는 길이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약을 써보고 또 안 되면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녹내장이 다양한 형태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녹내장을 어떻게 진단하는가 살펴보면은 아까 정의가 이렇다고 그랬죠.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시야가 좁아지는 게 녹내장의 정의라고 그랬으니까 핵심 단어는 세 가지죠. 안압, 시신경, 시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검사하면은 녹내장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하게 되는 게 안압 검사죠. 안압 검사 아마 병원 다니시는 분들은 갈 때마다 지겹도록 받으셨을 텐데요. 이건 정말 녹내장의 진단과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게 첫째는 치료하기 전에 얼마나 높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더 치료를 열심히 받아야 되고요. 치료하고 나서 얼마나 내려갔나도 중요합니다. 많이 내려갈수록 치료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치료 중에 계속 갈 때마다 15, 16 똑같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오늘은 15, 내일은 20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일정하게 나오는 게 더 치료가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안압을 계속 재는 거고요. 안압을 재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국제적으로 표준 방법은 골드만 안압계입니다. 이 골드만이란 사람이 개발을 해서 사람 이름이 붙은 건데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보신 분들 많으시죠. 보면 눈에다가 마취 하나 안약을 놓고 이 기구를 눈에 살짝 대가지고 여기 있는 걸 돌려가지고요. 이 안에 고리가 두 개가 보이는데 고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이 숫자를 읽으면 거기 안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학회 마크도 보면은 이렇게 안압 재는 걸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안압계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바람이 팍 나오면서 안압을 재는 게 되겠고요. 대개는 요 방법이 그냥 더 편하니까 많이 하는 방법이긴 한데 조금 더 자세히 잴 때는 골드만 안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각막 두께도 같이 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되게 이제 궁금해 하시죠. 안압을 재는데 각막 두께를 왜 재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요 각막이 두꺼우면은 실제보다 안압이 높게 측정되고 각막이 얇으면은 실제보다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안압을 잴 때 각막 두께도 항상 보정해서 같이 재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눈에다가 기구를 살짝 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똑같이 몸무게가 70kg인데 키가 190인 사람이랑 140인 사람이랑 누구한테는 비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안압이 어느 정도 20이라도 각막이 두꺼운 사람한테는 별로 높은 게 아닐 수 있고 각막이 얇은 사람한테는 엄청 높은 안압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각막 두께도 항상 같이 재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시신경 상태를 봐야 될 텐데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거죠. 외래에서 맨날 하는 게 이겁니다. 눈앞에다가 조그마한 렌즈 대고 이 현미경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시신경의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눈으로만 보고 모든 모양을 다 자세히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옛날 모양을 다 기억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옛날 모양이 어땠나 기록을 남겨놓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이렇게 있던 시신경이 이 시신경 태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시신경 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얇아지는 거를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옛날이랑 지금이랑 계속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검사가 아까 시신경 유두는 시신경들이 한 군데로 모이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요 주변에 이제 퍼져 있는 신경 섬유들도 녹내장의 진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신경 섬유들이 가느다란 하얀 실처럼 보이는데요. 정상의 경우에는 하얀 실이 이렇게 잘 지나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하얀 시신경들이 점점 약해지면은 이 자리가 색깔이 어둡게 변합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는 분들은 보면 여기 색깔이 이렇게 까맣게 변했죠. 원래는 여기도 하얀 시신경들이 지나갔던 자리인데 시신경들이 약해지면서 까맣게 변한 거죠. 그래서 이 사진도 찍어가지고 이 까만 부분이 다른데 새로 생기진 않았는지 혹시나 여기가 더 이렇게 커지진 않았는지 계속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요즘 많이 하는 검사가 OCT라는 검사죠. 빛간섭 단층 촬영인데 요거는 앞에서 봤던 그 시신경의 사진들을 조금 더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로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알아보기 편한 면이 있고 사진만 봐서 애매한 경우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시야 검사가 그 시신경 세포들의 기능을 테스트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학생 때 이제 체력장 하잖아요. 체력장 하면은 100m 달리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는 것처럼 이 기계 속에서 빛이 나오는데 다양한 위치에서 위, 아래, 좌우 번갈아 가면서 밝은 빛이 나왔다가 어두운 빛이 나왔다 번갈아 가면서 빛이 나와요. 받아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신경세포들이 건강한 자리는 좀 어두운 빛이 나와도 잘 볼 수 있을 거고 신경세포들이 약해져 있는 데에서는 약한 빛은 잘 못 보겠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결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시야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력장 하면은 턱걸이 몇 개, 100m 몇 초 이렇게 몇 초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것처럼 시야검사도 보면 여기 숫자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일일이 숫자를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가 돼서 정상보다 기능이 많이 떨어진 자리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야검사를 한 번 한다고 끝이 아니고요. 처음 상태를 파악한 다음에는 그대로 잘 유지가 되는지 혹시 나빠지진 않는지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보면은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약도 잘 못 쓰고 외래도 제때 잘 못 오셨던 분인데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부분, 까만 부분이라 그랬죠. 요만큼 있어서 사실 이 정도면은 좀 침침해도 그냥 지내시는 데는 별 문제 없거든요. 잘 지내실 수 있는 눈이었는데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은 보세요. 여기 괜찮았던 부분이 색깔이 이제 좀 회색으로 변했죠. 그 다음에는 더 색깔이 진해지고 여기도 까만색으로 변했죠. 여긴 괜찮았는데 시간 지나면서 더 까만 부분이 많아져서 요만큼만 남고 결국은 실명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를 그냥 환자분의 말씀만 듣고 느낌으로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떤 부분이 얼마나 나빠졌나 확인하려고 시야검사를 계속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이분도 보면은 처음엔 아주 초기였죠. 요만큼 있으면 아까 그 갈매기 그림 보여드린 정도잖아요. 그 정도면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괜찮았는데 보면 이제 밑에 조금 생기기 시작하죠. 위에도 점점 더 커지고 이렇게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으면 이런 식으로 시야가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여쭤보시는 게 이겁니다. 아, 지난번에 검사했는데 뭐 다음번에 또 해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예전 검사랑 계속 비교를 해서 나빠지는지 아닌지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드신 줄 알지만 검사를 계속 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크게 변화가 없으면 그냥 지금대로 할 텐데 검사에서 예전이랑 비교해서 더 나빠졌다면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뭔가 치료 방향을 좀 바꿔야겠죠. 약을 바꿔본다든지 더 해본다든지 정 안 되면 수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 방향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를 계속 하는 거고요. 얼마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느냐는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자주 하는 분들은 막 매달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3개월마다 하는 분도 계시고 상태가 안정적이고 괜찮으면 1년, 2년마다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때그때 간격이 다르니까 권해주시는 대로 이렇게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녹내장이 어떤 병이고 진단을 어떻게 하는가 봤고요. 그럼 녹내장을 어떻게 치료하나 보겠습니다. 녹내장 치료의 목표는 안압을 낮춰주고 그 다음에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 좋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시신경을 더 이상 안 나빠지게 보호해줘서 더 안 나빠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저도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죄송스러운데 치료한다고 싹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아직은. 그래서 녹내장의 치료는 좋아지게 하거나 완치시키는 게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더 안 나빠지게 하는 게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치료를 하셔야 되는 거죠. 없어지는 병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평생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되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아유, 내가 뭐 살면 얼마나 산다고 그럴 거면 말라 치료해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게요 치료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 많이 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시야검사 케이스처럼 지금 상태를 유지하는 거랑 더 나빠지는 거랑은 차이가 많습니다. 혼자서라도 좀 침침해도 나들이 다니시고 식사하시고 화장실 가시는 거랑 완전히 밖에도 혼자 못 나가시는 거랑은 많이 다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지금 하고 있는 조그만 변화가 나중에 50년, 60년 뒤에는 정말 큰 차이를 불러오기 때문에 특히 젊으실수록 더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잘 받으셔가지고 이 정도 시야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랑 점점 나빠져서 실명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정도를 잘 유지하게 하려고 열심히 치료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의 목표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는 거라는 거고 그럼 이제 안압을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이런 질문은 사실 저도 아직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안압을 낮춰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낮춰야 되나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게 사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수학 공식이 딱 있어가지고 딱 변수 몇 개 집어넣고 답이 딱 나와서 거기에 맞춰서 안압을 낮추면 참 간단하겠지만 사람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 대규모 스터디를 해봤더니 처음 안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30% 정도 낮추면은 효과가 좋다더라 하는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처음 목표는 일단은 20-30% 정도 낮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이면은 20%는 4니까 4 정도 낮추는 걸 목표로 하면은 16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16 정도 되는 걸 목표로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요. 꼭 16이 안 되더라도 그냥 계속 20 정도로 비슷하게 나와도 치료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16 정도로 안압이 잘 내려갔는데도 그래도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더 낮춰야겠죠. 그래서 일단 치료하면서 결과 봐가면서 계속 결과를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아까 눈 속에 있는 물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빠져나가는 게 안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안압을 낮추려면은 물이 그만큼 작게 만들어지게 하든지 아니면 잘 빠져나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개는 방수가 작게 만들어지게 하든지 많이 빠져나가게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안약을 저만하는 겁니다. 그 여러 가지 약들이 나와 있는데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동시 작용을 하는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이 매일마다 써야 되니까 좀 귀찮은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는 제일 효과가 더 좋고 부작용도 적은 게 꾸준히 안압을 낮춰주는 약을 쓰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약을 쓴다고 다 효과가 좋은 건 아니라서 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은 원래 처음에 안압이 30이었는데 30이면 높잖아요. 약을 써도 계속 30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다른 경우는
약을 쓰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쓰는 안약마다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약 쓰는 게 너무 괴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억지로 약을 고집할 수 없으니까 그때는 이제 레이저라든지 수술 같은 방법을 찾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안약을 눈에다 꾸준히 넣게 되면은 첫째는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는 당장 그게 눈에 바로 보이지는 않지만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속의 흡수가 시신경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안약은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안약이 있는데 성분에 따라서 작용하는 기전이 다 다르고요. 이게 사람마다 또 눈에 맞는 성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약을 쓸지 처음 녹내장 진단을 받으시면은 저도 참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답은 써봐야 안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약을 쓰면 효과가 나타나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저희는 이제 다른 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아니까 그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일단 한번 권해드려보죠. 그래서 일단은 약을 한번 써보고 한 달 정도 써본 다음에 별 부작용 없이 잘 맞으면 그 약으로 계속 쓰게 되고 효과도 별로인 것 같고 부작용도 심하고 그러면 또 다른 약으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약이 내 눈에 맞나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 나한테 맞는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대개 녹내장 약은 하루에 한 번 또는 2번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루 한 번 넣는 경우는 대개는 밤에 넣는 약들이 많은데요. 하루에 몇 번 넣는지 가급적이면 횟수를 정확히 지키는 게 좋고 왠지 생각에는 한 번 넣는 약 2번, 3번 쓰면 더 효과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한 번 넣는 약은 그냥 한 번만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2번, 3번 쓰면 괜히 부작용만 생기고 효과는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는 그대로 지키고 일정한 시간에 넣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밤에 넣는 약을 9시에 주로 쓴다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9시 근처로 한두 시간 차이 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손 잘 씻고 쓰시면 좋을 거고 약을 어디다 넣을지도 사실 좀 애매한데 사람마다 보면은 다 쓰는 방법이 다른데 제일 권장하는 방법은 눈을 위로 이마 쪽을 보게 하고요. 아래 눈꺼풀 요렇게 아래 밑으로 당기면 여기 폭 파인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다 한 방울 탁 떨어뜨리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해보면은 막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여기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보호자분한테 부탁하셔가지고 보호자분이 넣어주실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직접 까만 동자에 닿게 되면 요 까만 동자가 좀 까지거나 상할 수 있어서 가급적이면 요 밑에 있는 흰 동자에 넣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왠지 느낌에 여러 방울 듬뿍 넣으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한 방울 이상 넣으면 어차피 다 눈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괜히 약만 아깝고요. 여러 방울 넣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약이 눈에 닿으면은 눈이 긁힐 수 있으니까 닿지 않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을 넣으면요 주변으로 조금 빠져나옵니다. 묻은 약은 비비지 마시고요. 살짝 눌러 닦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비게 되면은 주변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으세요. 약을 넣고 나서 눈을 깜빡깜빡하고 막 눈을 움직이면은 흡수가 잘 될 것 같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약이 더 빨리 빠져나가 버립니다. 약을 넣게 되면은 눈에서 코로 연결되는 길이 있어가지고요. 그걸로 약이 좀 넘어가게 되는데 깜빡깜빡 움직이면 더 약이 빨리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까운 약 잘 넣었는데 눈 안에 오래 머무르는 게 흡수가 더 잘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넣고 나서 한 잠깐 정도, 1분 정도라도요. 감고 있는 게 더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약을 여러 가지 쓰는 경우에는 대개는 순서는 크게 상관없는데 하나 넣고 다른 거 바로 달아서 넣으면은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나 넣고 한 5분 정도만 간격을 띄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처방전 나갈 때 밤에 넣는 약은 밤에 자기 전에 넣으세요. 이렇게 처방전에 써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면 약 넣고 바로 자야 되나요? 약 넣고 나서 TV 보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밤에 쓰시라는 거는 진짜 밤에 넣는 게 효과가 좋아서지 꼭 주무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한 시간 정해놓고 그때 쓰시면은 효과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번 넣으면은 어떻게 간격을 해야 될지도 참 애매하죠. 하루 2번 넣으세요 했더니 아침 9시, 그다음 아침 11시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12시간 간격을 지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8시 넣었으면은 저녁 8시 넣으면 제일 좋고요. 꼭 지킬 필요는 없이 몇 시간 정도 차이 나는 건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녹내장 약 한 번 쓰면 계속 써야 된다던데요. 지금부터 꼭 약을 써야 되나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게 약이 중독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병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쓰는 거죠.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 먹는 게 뭐 우리가 밥에 중독돼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고 만약에 녹내장 상태가 심하지 않으면은 그냥 약 없이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약은 중독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서 약이 효과가 좋으면은 그만큼 또 부작용 위험도 높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 요거죠. 충혈되고 따갑고 아까 어머님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충혈되고 따가운 부작용은 흔하게 생기는 거고 가렵기도 하고요. 약이 이제 그 코로 들어가가지고 전신으로 흡수가 되면은 좀 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성분의 약이 있고요. 다음 주변에 묻게 되면은 눈꺼풀이 좀 변하는 약 성분도 있어서 눈 주변이 색깔이 조금 진해질 수도 있고 속눈썹 길어질 수도 있고요. 눈꺼풀이 좀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묻으면은 피부에 염증이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약 성분은 부정맥이랑 천식을 악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의사가 물어보겠지만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은 미리 말씀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서 저는 약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직접 다 넣어보는데요. 제가 직접 한번 넣어봤습니다. 밤에 한번 넣는 약을 넣어봤는데 우리가 막연하게 충혈, 눈 빨개지면 되게 무섭잖아요. 뭔가 이거 염증이 생긴 거 아닌가 무서워하시는데 제가 넣어봤더니요. 이게 약 넣기 전이고 약 넣고 나서인데 충혈이 생겼죠. 이 충혈이라는 게 실체가 뭐냐 보면은 별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보세요. 이 혈관이 원래 여기 있던 혈관인데요. 가느다랗던 혈관이 굵어지니까 더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충혈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혈관이 굵어져서 더 잘 보이는 거지 뭔가 크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눈 빨개진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눈꺼풀도 왠지 생각하면은 막 극단적으로 눈꺼풀이 타들어간다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분의 다른 녹내장 환자분이신데 그 눈꺼풀이 변할 수 있는 약을 쓰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한쪽 눈만 쓰셔서 약을 안 쓴 눈이랑 서로 차이가 날 텐데 어디가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요분은 어디 약을 쓰셨을까요? 여기요? 예. 요분은요? 요쪽, 그죠? 그래서 제일 차이 나는 게 보면은 요 밑에 보면은 아래 속눈썹이 약 안 쓴 눈보다 약 쓴 눈이 더 많죠? 위에도 보면은 꼭 화장한 것처럼 색깔이 이렇게 돼 있고요. 쌍꺼풀도 좀 더 커져 있죠. 그래서 오히려 여성분들은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그 녹내장 약을 여기 속눈썹에다 발라가지고 속눈썹 더 잘 나게 하는 용도로 약이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작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끔찍한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이분의 경우에는 오른쪽만 약을 썼는데 보면은 위에 눈 여기 좀 푹 들어갔죠. 요거는 원래 이 눈꺼풀에 있는 기름 성분을 약이 좀 녹이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눈이 이렇게 위로 더 올라가니까 왼쪽 눈보다 눈꺼풀 처짐은 오히려 좋아졌는데 이렇게 쑥 들어가면 좀 왠지 좀 아파 보이는 그런 안 좋은 면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겨서 이분처럼 예쁘게 돼서 약 쓰는 게 더 행복해요. 그럼 계속 쓰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자꾸 아파 보인다고 해서 난 싫어요 하면은 약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됩니다. 끊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으시는 거고 알고만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건 맞는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대개는 끊으면 돌아오는 거고요.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는 써보기 전에는 알 수 없으니까 일단 써보는 거고 대신에 천식이랑 부정맥은 미리 꼭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천식 있는 분들 약 쓰고 나서 숨 차면은 큰일 날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요. 레이저도 아까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릴 것처럼 폐쇄각일 때 요 홍차에다 구멍을 뻥 뚫는 레이저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그냥 외래에서 우리 진료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앉아 계시면요. 제가 여기다 렌즈 대고 그냥 레이저를 뻥뻥 쏘면은 구멍이 뻥 뚫리게 됩니다. 많이 힘든 절차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레이저가 있는데 요거는 여기다가 섬유제에다 직접 레이저를 쏘아가지고 요로 물이 더 잘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입니다. 역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요거를 1차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약보다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더라도 몇 달, 몇 년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대개는 이 레이저를 처음부터 하지는 않고요. 약을 먼저 써보고 약을 써도 효과가 별로 없거나 아니면 특히 이제 임신하거나 그래가지고 약을 쓰기 힘들 때는 레이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안압 조절이 잘 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써보고 레이저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도 안압 조절이 잘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죠. 아무래도 녹내장 수술하셔야겠네요. 그러면은 녹내장도 수술이 돼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수술 많이 하죠. 약으로 안압 조절이 안 될 때 하는 거고요.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아까 백내장처럼 녹내장을 싹 긁어낼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단지 안압을 낮춰서 더 안 나빠지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섬유즈라는 부분, 아까 안압 조절한 핵심 부분인데 거기를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다른 장치를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유즈 절제술이라는 거는 이 섬유즈라는 부분, 여기로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해서 안압이 높은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지고 이 흰 동자 밑으로 지하수처럼 물이 지나가게 하는 방법이 섬유즈 절제술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눈 보면은 여기 검은 동자고 위에 흰 동자인데 이 위쪽 흰 동자에다가 흰 동자 밑으로 지하수처럼 물이 이렇게 지나가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밑에 보면 이 흰 동자 밑인데 이렇게 네모 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이시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밑에 실을 꿰매가지고 물이 얼마나 지나갈지 양을 조절을 해놓게 됩니다. 그럼 물이 요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그만큼 안압 조절이 잘 되게 되는 수술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방수 유출 장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크기는 새끼 손톱만 한데요. 이걸 눈썹에다가 심는 방법이죠. 요 끝이 가느다란 빨대처럼 생겨가지고 요 빨대를 눈썹에다 심고 몸통은 흰 동자 밑에 두면은 물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흰 동자 밑으로 지하수처럼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눈속에 빨대가 들어있죠. 물론 물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흰 동자 밑으로 지하수처럼 해서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은 대개는 안압 조절이 잘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요 안압을 우리가 감으로 맞춰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안압이 10 정도 되면 좋겠다 하고 수술을 해도 실제로 보면 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뒤에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처음에 한 1, 2년 정도는 조절 잘 내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은 수술했던 자리 길이 막히면서 안압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럴 거면은 수술 왜 하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력을 잘 유지하고 있죠. 이분의 경우는 보세요. 첫 번째 섬유즈 절제술을 한번 했는데 몇 년 지나고 막혔어요. 그래서 옆에다 섬유즈 절제술을 또 했습니다. 근데 또 막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빨대 심었죠. 방수 유출 장치 수술을 또 하고 그 와중에 백내장이 심해져서 백내장 수술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안압 조절이 잘 돼서 지금 시력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경우인데요. 녹내장 수술 한두 번 해보고 안압 조절 잘 안 된다고 절대로 좌절하면 안 됩니다. 될 때까지 하는 끈기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한다고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수술 자체가 녹내장 수술이 안과 수술 중에서도 좀 힘든 수술에 속하는데 그래도 무섭다고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셔가지고 시력을 잘 유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시죠. 생활 습관은 뭘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개는 의사들이 진료실에서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생활 습관이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너무 강박적으로 꽉 따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다더라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 받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편안한 마음 중요하겠죠. 실제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시면은 안압이 올라가니까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에 있는 음식들 여러 가지 이제 검색해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몸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고 특히 이제 실험 연구기는 한데 이론적으로는 항산화 효과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면은 시신경을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챙겨 드시고 그 다음에 수면 적절히 하면 좋겠죠. 잠이 모자라면 안압이 좀 올라갈 수는 있는데요. 그게 뭐 대세에 크게 영향은 없고요. 금연 및 절주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넥타이, 옷 특히 목 부분이 조이게 되면은 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목 너무 조이지 않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술 그림을 왜 하필이면 이렇게 맥주로 해놨을까요? 그게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소주 한두 잔 정도 아니 막걸리 같은 거 그냥 식사하시면서 천천히 한 잔 정도 드시는 거는 큰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요 맥주 이 정도면 몇 cc쯤 될까요? 한 500cc쯤 될 것 같은데
이런 걸 원샷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많은 양의 액체가 들어가게 되면은 눈의 압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음료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갑자기 원샷만 안 하시면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거 말씀드리고, 담배는 정말 꼭 끊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 가지 몸 건강을 생각해서도 그렇고, 특히나 담배가 염증도 유발하고 눈으로 가는 혈액순환도 저해하기 때문에 한 가지 생활 습관을 꼭 꼽으라면은 금연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유산소 운동 많이 해주면은 혈액순환 잘 되니까 좋겠죠. 그래서 자전거 타기, 달리기, 등산 같은 거 하면 좋고, 녹내장 환자 입장에서 안압을 올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면 좋은데, 제일 대표적인 게 거꾸로 서는 거, 물구나무 서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버님, 어머님들이 물구나무 서실 일이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해당되는 거는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집에서 거꾸리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는 너무 오래 하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육 운동도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 그냥 앉아서 하는 거, 서서 하는 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건 이렇게 누워가지고 엮기 드는 거. 이런 건 얼굴 뻘개질 정도로 심하게 하면은 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를 듣고 나면은 오히려 더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워낙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은 저한테 진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맨날 검사하고 나면 이렇게 화면을 막 심각하게 보고 있죠. 보면은 막 숫자가 수백 개 나옵니다. 되게 복잡해서 녹내장 뭘 알아야 되는지 좀 이제 멘붕에 빠지기 쉬운데요. 요약하면은 딱 4가지만 알면 됩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말을 만든 건데 기프트, 선물이잖아요. 기프트. 그래서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한데, 첫 번째 G는 글라우코마 타입, 녹내장의 종류입니다. 녹내장의 종류가 크게 나눠가지고요. 진행을 잘하는 타입이 있고 잘 안 하는 안전한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녹내장이 어떤 종류인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 I는 인트라오큘러 프레셔, 안압. 안압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셔야 될 거고, 세 번째는 필드. 그러니까 이게 시야 검사를 영어로 얘기하면 비주얼 필드인데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인지, 보통 녹내장이 초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누는데, 나의 녹내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보통은 시야 검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나의 녹내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시야 검사를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머님 여쭤보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의 녹내장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시려면은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판단할 때 도움이 되겠죠. 아까 안압이 15, 20만 그렇게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압은 알고 계시는데 녹내장의 종류랑 시야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은 모르시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아야 제가 좀 더 답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다음 4번째 중요한 거는 T, 트렌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안정적인지. 이 4가지를 조합을 만들면은 여러 가지 조합이 나오겠죠. 제일 좋은 거는 녹내장 종류가 순환 형태고 안압도 조절 잘 되고 있고 시야도 아직은 아주 초기고 진행도 안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안심하시면 되죠. 그냥 편안하게 한 번씩 가서 뭐 눈이나 검사하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녹내장의 종류가 진행이 빠른 형태고 안압도 막 약을 쓰는데도 40 이렇게 높고 시야 결손이 이미 심하고 치료해도 점점 나빠진다. 이러면은 바싹 긴장해야죠. 그러면은 약을 최대한 세게 써보고 그래도 안 되면은 수술을 빨리 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녹내장 상태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요 4가지, 녹내장의 종류, 안압, 그 다음에 시야가 어느 정도인지, 진행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아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녹내장 처음 진단받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녹내장이 있다는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한 30년 동안 잘 살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의 일은 사실 뭐 저도 알 수는 없는데, 녹내장으로 실명되는 경우는 대개 이 3가지입니다. 첫째는 녹내장의 종류 자체가 진행이 빠른 형태의 녹내장인 경우, 두 번째는 이미 진단받을 때 너무 심한 경우, 치료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이미 예전에 너무 많이 나빠진 거는 치료를 해도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 3가지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럼 걱정할 필요 없고요. 3가지에 해당되는 게 있다면 해당되는 부분을 더 열심히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내장 환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많은 조언을 드리는데 마음가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녹내장이라는 병 자체가 감기처럼 나의 느낌이 딱 오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다 보니까 되게 무섭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체를 알면 오히려 내가 덜 무서울 텐데 나도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무서운 게 녹내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되게 이제 막연하게 많이 무서우실 텐데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 그거를 잘 아셔가지고 실체를 파악하는 게 두려움을 이겨내는 제일 지름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욕심을 버리는 거죠. 왠지 병원에 다니는 것만으로는 치료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것저것 주변에서 권하는 거 생각 많이 하시는데 별로 효과 없습니다. 저희가 말씀 먼저 안 드리는 거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 거고요. 뭐 호기심에 해보는 건 상관없는데 너무 그쪽에 기대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녹내장 환자들은 보면은 걱정이 많고 좀 예민한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숫자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안압 16이었는데 오늘 17 그러면은 1이나 올랐네요. 괜찮아요. 엄청 걱정하시는데 그런 숫자 하나하나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녹내장이라는 병은 안압이 높아서 시신경이 약해지면서 시야가 점점 결손이 생기는 병인데 치료의 목표는 없애는 건 아니고 더 안 나빠지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안압을 최대한 낮추는 거고 부가적으로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시신경 보호도 해주면 효과가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압을 낮추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약을 열심히 쓰는 게 되겠고 그래도 안 되면은 레이저 수술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고요. 치료 결과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를 텐데 대개는 잘 지내십니다. 그래서 녹내장이 있다고 너무 겁부터 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화성에서 온 의사, 금성에서 온 환자 서로 다른 별에서 왔다는 뜻이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중요해서 자꾸 물어보는데 의사는 자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까 되게 서운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참 죄송스러운데 일일이 정성스럽게 답변을 드리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의사는 지금 이렇게 막 화면을 보면서 시신경이 괜찮나 엄청 머리 쓰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머님께서 근데 우리 며느리가 영양제 사왔는데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시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러면 의사가 대충 답하면은 뭐 서운해하시는 경우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도 의사 입장에서는 수술 자리 괜찮은지 안압 괜찮은지 그게 제일 걱정인데 환자는 몇 반을 꼬맸어요. 이런 게 또 궁금하죠. 그래서 서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당연히 생기죠.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진료 체계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항상 서둘러서 마음이 급한데 궁금한 거는 미리 써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하실 때 그냥 하면은 이렇게 딴 생각하다 보면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질문해도 될까요? 얘기를 꼭 하셔가지고 이렇게 시선을 바라보게 한 다음에 질문하시는 게 좋고 궁금한 게 많더라도 한 번에 한두 개 정도 하시는 게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 요건 제가 꼭 의사 입장에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데 본인이 쓰는 약 이름 모르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실 약 이름이 다 외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이름이 어렵죠. 이분도 보면은 코섭인데 코섭, 알파간인데 아파칸 이렇게 써오셨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기가 쓰는 약 이름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다음 몇 달 뒤에 오면은 약이 얼마나 필요할지 대충 아시잖아요. 그러면 개수 이렇게 써서 메모로 주시면은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당황하셔가지고 집에 몇 개나 남았더라 2개 가져갈까 3개 가져갈까 하다가 또 뭐 약을 빼먹고 가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저런 거 해오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녹내장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첫째는 녹내장이 어떤 병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그렇다면 나의 경우는 어떤 상태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가지 그거를 잘 고려해가지고 파악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 현명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이렇게 웃으면서 잘 지내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녹내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의사들이랑 같이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